네, 안녕하세요. 오세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행정사 1차 2026년 대비 행정사 1차 민법 총칙 인문특강 오신 여러분들 모두 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인문특강은요. 행정사 1차 시험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 모르는 분들 1번 행정사 시험이 뭔지 요거 하나랑 두 번째가 민법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봤다. 요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만든 특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딱 준비를 했냐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요 세 가지 설명해드리면 3시간이면 충분히 큰 그림 잡을 수 있겠다가 결론이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뭐다? 일단 행정사 시험이 뭔지를 저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먼저 행정사 1차 시험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를 뭐 세분하게 설명드릴 건데 시험 정보 보고 이 시험 정보를 통해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어떤 목표와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를 뽑는 게 목표입니다. 그냥 정보 듣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아하, 이런 시험이니까 이런 전략으로 접근해야겠다. 그래서 그 뒤에 공부 방법론 간단히 소개하고 어떤 문제가 기출 나왔는지 그냥 가볍게 오늘은 처음이니까 이런 문제들 나왔구나 이러면서 1차 시험 감을 잡아보시고 두 번째 주제가 오늘의 메인 디시죠. 민법의 기초. 제가 정말 자신 있어 하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1차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2차 합격까지 생각한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민법의 큰 그림을 그냥 딱 5가지 가벼운 이야기로 하지만 결코 그냥 가볍기만 하지는 않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담았으니까요. 요 내용까지 잡음으로써 이 메인 DC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20분 정도 시간이 남으면 수험 공부를 할 때는 목차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랑 본격적으로 공부하면 더 강조를 할 건데요. 그래서 목차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조금 맛을 보여드릴 겸 플러스 내가 만약 오 변호사랑 공부하면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공부하는구나 라는 거 보기 위해서 민법 총칙 목차를 가볍게 훑어보는 걸로 오늘 특강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딱 들으면 대충 감 오겠죠? 어떤 시험인지. 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 소개 그냥 두 문장만 하면은 저는 성대 로스쿨 졸업해서 8회 변호사 시험 합격한 변호사이고요. 변호사 사무실을 친구랑 운영하고도 있지만 요즘 저의 메인 이름표는 아주 자랑스러운 합격의 법학원 행정학 민법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어필을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2년 연속 베스트셀러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쓴 민법책 저자이기도 합니다. 왜 이걸 굳이 지금 얘기할까? 여러분 각자 본인의 분야에선 전문가들이시잖아요. 행정사가 처음이어서 그런 거지. 뭐든지 큰 그림을 봐야 디테일들이 살아납니다. 민법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민법의 큰 그림을 잡기 좀 어렵다. 자신 있습니다. 한번 기회를 주시면은 큰 그림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 설명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저는 명함이 따로 없습니다. 요 책이 제 명함이에요. 혹시 웬만한 대형 서점에 있으니까 한번 기회 되시면 확인해 보시고 이 강사 괜찮다 싶으면 저랑 함께 항의를 하시죠. 제가 반드시 합격까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소개였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이게 다 프린트물 뽑아 놓으신 채로 강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프린트는 다 그냥 손으로 적습니다. 프린트래. PPT는 그냥 다 손으로 적으니까 이 프린트물 보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인 간단하게 1차 시험 개요를 볼 건데 프린트에 어떻게 정리되어 있죠? 물론 프린트도 예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거 보고서도 하셔도 되는데 대충 이렇다네요. 9시 반부터 10시 45분까지 75분 동안 세 과목 이렇게 보는 건데 더 제가 딱 클리어하게 키워드 딱 잡아드리면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첫 번째 키워드 세 과목을 봅니다. 어떤 과목? 제가 가르치는 민총뿐만 아니라 행정법, 행정학 세 과목을 보고요. 각 과목당 몇 문제? 각
과목마다 25문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산술이죠. 총 75문제가 있고요. 이 문제를 몇 분 안에 푼다? 75분 안에 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험 시간이. 자, 바로 두 가지식으로 결론 점프할게요. 75문제를 75분 안에 풀어야 하는데 객관식 OMR 같은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되니까 한 문제에 몇 초 정도 풀면 된다는 계산이 나오죠. 대략 한 40초에서 50초 정도 사이의 문제를 풀면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더 얘기하면 되겠네요. 뭘 더 얘기하냐? 1번. 오케이, 어떤 시험인지는 대충 알았는데 그래서 합격 기준은 뭔데? 합격 기준은요. 각 과목마다 100점이에요. 3개니까 총 300이겠네요. 각 과목이 100점, 100점, 100점인데 1번 모든 과목이 일단 40점은 넘겨야 된다. 한 과목이라도 40점이 안 나오면 안 돼요. 왜? 40점이 꽈락 점수 기준입니다. 그래서 40점보다 아래로 나오면은 이제 꽈락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고요. 플러스 어떻게 된다? 모든 과목의 평균이 몇 점 이상이어야 된다.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요게 합격 기준이고요. 1차는. 이거 말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1차 과목 면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오늘은 그냥 큰 그림 잡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하고 요게 하여간 핵심입니다. 모든 과목 40점 넘어야 되고 평균이 60점 돼야겠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결론은 뭐냐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목표는요, 여러분. 80점을 맞는 게 목표입니다. 80점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이 어떻게 나오죠? 지금 보면은 25개, 한 과목마다 25개 문항인데 100점이니까 한 문제당 4점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따라서 80점이라고 하는 것은 20개를 맞추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되겠어요. 20개를 맞추는 거를 몇 개 중에 25문항 중에 요거를 몇 분 안에 푼다. 20분. 아하.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다시 강조하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수험 공부는 뚜렷한 목표와 구체적인 전략이 무조건 베이스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민법 박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최단 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결론에 도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요거 2차 때도 제가 이런 식으로 따드리거든요. 시험 분석해서. 1차는 요게 저의 결론이겠습니다. 우리는 80점을 맞을 건데 그래서 25문제 중에서 20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20분 동안 25문제 풀어서 그 중에서 20개, 즉 80점을 맞추겠다라는 목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스탑. 사실 이따가 뒤에 말씀드릴 내용이긴 했는데 어렵지 않아요. 80점 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영업 비밀인데 조금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서 좀 들어오신 적 있나요? 이게 아까 6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60이니까 60 맞으면 되잖아요. 저 이거 팀장님한테 한 소리 들을 각오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1차는요. 기출만 한 15번 풀어보시면 60점은 넘어요. 저 이거 영업 비밀이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들어야 되냐? 이건 제가 사실 설명회 때 하는 내용이긴 한데 빠르게 어필을 하자면 1번은 이거예요. 60점이 목표면 안 돼요. 80점이어야 돼. 80. 왜?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냥 강의하려고 한 게 왜 80점? 왜? 작년에 제가 가르친 학생들도요. 민법을 워낙 96점, 90점 오변 선생님 너무 재밌어서 잘 받았어요. 근데 2차를 저랑 못했어요. 왜? 꽈락이 나버렸어. 꽈락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차 시험이 한 번은 행정법이, 다른 해에는 행정학 개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어렵게 나와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두 가지식으로 딱 말씀드리면 민법은 역사적으로 사명이 있습니다. 평균을 올려줘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이 뭐다? 60점 맞으려면 제 강의 안 듣고 기출문제만 계속 풀어보세요. 괜찮아요, 그것도. 근데 60점이면 아슬아슬해요. 80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가기 누르셔야 되고. 2번. 이건 잠깐 딴 얘기긴 한데 2차가 어려워요, 행정사는. 2차가. 1차 금방 붙고 2차에서 엄청 고생하십니다.
제 말 못 믿겠으면 선배 붙잡고 물어보세요. 2차 거래. 왜? 서술형이라서. 결론. 지금부터 2차를 염두에 두고 빌드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더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뭐 요거 80점 얘기 나온 김에 잠깐 언급을 좀 해봤어요. 이렇게 1차 시험 개요는 요런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공부 방법론 또 가볍게 소개를 하는데 요건 굳이 뭐 필기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같이 우리 눈으로 읽어봅시다. 자, 1차 공부 방법론인데 기출 숙지라고 써놨네요. 첫 번째, 행정사 시험의 경우 주요 쟁점의 빈출 정도가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몇몇 문항은 기출 내용이 조금도 바뀌지 않고 정말 그대로 출제가 돼요. 따라서 1차 공부의 시작과 끝은 기출 숙지입니다. 처음 공부할 때부터 1회독 의미한 거 1회독. 1회독 할 때부터 문제집 맡기지 말고 적극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허심탄회하게 영업 비밀 말씀드렸죠? 민총 객관식 60점은 진짜 솔직히는 저한테 안 배우셔도 돼요. 그냥 기출 눈 딱 감고 한 10번, 20번 돌리세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은 똑같아, 지문이. 재작년, 작년, 3년 전에 나왔던 지문을 똑같이 내요. 정말 하나도 안 바뀌어. 조금 바뀌는데 합격에 지장이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기출 숙지가 가장 중요한 왕도가 되겠다. 두 번째입니다. 기본 이론 숙달이 중요한데요. 기초가 탄탄해야 기출문제 제대로 풀 수 있는 건 당연하죠. 당연히 이것도 뭐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이론 공부를 안 하고 기출을 풀어도 맞출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정말 뭐 신기루 같은 거겠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문장만 이해해서 쓰는 걸 테니까. 무엇보다 최종 2차 합격까지 단번에 이뤄내기 위해서는 1차 공부하는 시점부터 단단하게 기본기를 마련해야겠습니다. 예복습을 하고 제가 이걸 짧게 썼는데 혹시 밑줄 그으실 분은 저는 차라리 여기에 밑줄을 긋고 싶어요. 직접 조문을 읽는 습관을 반드시 들여주셔야겠습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실제 공부할 때 하는데 동기부여만 해드릴게요. 오늘은 큰 그림 잡는 날이니까. 민법은 주석의 학문입니다. 선생님들. 뭔 말일까? 기본서에 다 써있는데도 찾아봐야 돼요. 정말 2차 가서 큰일 납니다. 선생님들. 1차는 쉬워요.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1차 가르치면서도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2차가 어려운데 1차 공부할 때부터 법전하고 친해져야 돼요. 법전을 찾고 읽고 해석하는 것이 능숙해야 2차에 가야 그것이 자연스럽게 써집니다. 민법은 주석의 학문, 예술의 영역이 아니에요. 조문에 이렇게 써있고 학자들이 이제 배틀 뜨는 거거든요. 이렇게 써있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정합적이지 않냐? 좀 더 논리적이지 않냐? 여러분도 그 논의에 뛰어드는 거예요. 조문에 이렇게 써있으니까 그래 판례 해석이 타당하네. 요건 판례가 좀 무리한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동어반복 그만하겠습니다. 조문이 제가 간단하게 썼지만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기출 분석표인데 쟁점별 분석과 유형별 분석으로 해놨는데요. 이것도 뭐 직접 읽으셔도 좋지만 우리는 바로 표를 보겠습니다. 표를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이제 최근 5개년만 넣었고요. 어떤 게 좀 눈에 들어오세요? 연필로 그냥 가볍게 그어볼까요? 권리 객체 물건이 한 해도 빼지 않고 나오는 게 눈에 딱 들어오시죠. 이게 1회부터 그랬어요. 지금 이게 최근 5개년만 했는데 1회부터 권리객체, 그러니까 물건하고 기간, 어딘지 보이시죠? 물건하고 기간은 항상 한 문제가 나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오변이? 정말 뻔해요, 레파토리가. 이게 기출을 조금만 풀어보면 항상 한 문제 나오는데 나오는 레파토리도 엄청 뻔해요. 요 두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겠다. 알 수 있겠죠? 자, 어떤 게 그리고 또 좀 중요하다고 느껴지시나요? 큰 숫자들을 따라가 보면은 자연인하고 법인이 꾸준히 어렵게 나오는 거를 알 수 있네요. 왜냐면 자연인이 2023년에 5개나 나왔는데 자연인하고 법인이 계속 3문제 언저리 그 이상까지도 나오는 거 느끼실 수 있죠. 당연히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하고요. 권리 변동에서는 또 어떤 숫자가 눈에 띄죠? 법률 행위의 5나 4. 2023년에 5개 나오고 2025년에 4개 나오고 의사표시도 2022년에 5개, 2024년에 4개. 대리도 많이 나오네요. 한 3개 정도, 심지어 7개 나온 적도 있어요. 대리가. 이건 진짜 완전
이 꽉 깨물고 아주 뭐 너무 대놓고 냈었죠. 이때 2021년은. 그래서 뭐 필기하실 분은 아하 법률 행위, 의사표시, 대리가 중요하구나라고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원래 이거 3교시였는데 조금 유연하게 해볼까요? 페이지를 살짝 넘겨서 맨 뒤로 가서 목차 볼까요? 이따 나중에 더 볼 거긴 한데 딱 목차만 봐도 실제 중요한 데서 계속 나온 거네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제3장 권리주체 아래에 제2절 자연인 부분. 여기가 관으로까지 나눠야 될 정도로 할 말이 많은가 보다, 교수님들이. 제5절 법인도, 관을 지금 몇 관이에요? 이제 7관까지 나눠질 정도로 굉장히 내용이 많네요. 네, 실제로도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를 많이 낼 수밖에 없겠네요. 페이지 넘겨보시면, 아까 전에 보면 법률 행위, 의사표시, 대리가 중요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나 교수님들 할 말이 많으면, 5관까지, 의사표시는 심지어 제6관까지 나누면서 꼼꼼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냥 중요한 대로 시험 잘 내고 있구나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가기 전에 잠깐, 리마인드 하고 넘어갈까요? 그래서 시험은 뭐다? 우리 목표는 뭐다? 몇 점? 80점. 80점 목표고, 그러니까 개수로 환산하면 20개입니다. 머릿속에 항상 각인하세요. 20분 안에 25문제 풀어서 나 80개 맞춰야지. 오 변호사랑 공부해서. 공부할 때는 기출을 아끼지 말고 기본 이론 강의 들을 때부터 열심히 써야겠다. 오케이. 그런 거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메인 DC인 민법의 기초 5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지금 5가지 이야기 중에 2번째 이야기까지 하고 1교시 쉬고, 3, 4, 5를 2교시에, 2, 3교시에 나눠서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어이구야, 왜 빨간색으로 나왔을까? 자, 이제 민법의 5가지 이야기, 민법 기초를 한번 잡아봅시다. 첫 번째 명제입니다. 동그라미 2개, 직선 하나, 네모 하나. 이거 실제 제 책, 아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쓴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갖고 온 건데요.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자, 여기 제가 나눠드린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자료. 자료의 민법의 정의를 제가 어떻게 써놨나요? 밑줄 그실 분들은 밑줄 그시고. 개인 간, 법률 관계, 좀 더 정확히는 재산관계와 가족관계인데, 그러니까 핵심은 개인과 개인 간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하는데요. 펜으로 어디에 밑줄을 딱 그어줬으면 좋겠어요. 키워드는 2개예요. 어느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1번 키워드는 개인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중요하고요. 2번째는 관계라고 하는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딴 이 동그라미 2개, 직선 하나, 네모 하나는 관계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개인과 관련된 얘기 여기 잠깐 썼다 지울게요. 이거는 뭐 굳이 필기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키워드가 2개라는 거예요. 민법을 이해할 때. 민법이라는 게 뭘까? 개인과 개인 간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을 얘기해. 법률 관계가. 여기서 키워드가 2개가 뭐다? 지금 적는 거 저 곧 지우겠습니다. 잠깐만 도식화를 하는 거예요. 개인과 관계라고 하는 키워드로 민법을 이해하면 굉장히 좋은데, 개인에 관련된 법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이 아니에요. 사법은 사법부, 행정부 할 때 법을 집행하는 건 사법이라고 하고,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사로울 사자를 쓰는 거예요. 잘 만들었죠? 개인과 관련됐기 때문에 사법이라고 부르는데, 사법이 뭔지는 그대로 설명하면 조금 어렵고, 사법에 반대되는 공법이 뭔지를 이해하면은 사법이 되게 이해하기 쉬워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공공장소 할 때 그 공자를 쓰는 겁니다. 어이구야. 공법의 가장 대표적인 거 예를 들어서 2가지가 뭐냐면은,
여러분 시험 범위에 있는 행정법, 그리고 저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상식으로 많이 알고 있는 형법이 대표적인 공법에 해당합니다. 우리 선생님 공법은 뭐예요? 공법은 정의가 이렇습니다. 사인, 개인과 국가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을 공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키워드는 국가거든요. 어떤 키워드들이 있을까? 사법은 개인과 개인이 맞붙기 때문에 키워드가 대등하다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대등한 관계에서 내가 뭘 사고, 뭐 임차하고, 빌려주고 이런 건데 국가기 때문에 여긴 키워드가 좀 달라지죠. 일방적이고 얘는 수평한데 얘는 수직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형법 얘기했는데 뭐 가장 직관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은 징역을 사는 거죠. 국가가 나한테 징역이라고 하는 페널티를 수직적으로 내린다. 그래서 그런 건 공법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법에 대비되는 사법이라는 거구나. 그래서 개인 간의 법률 관계라는 거구나. 오케이. 사법.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관계예요. 이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쓴 책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아까 민법은 주석의 학문이라 그랬죠. 민법은 주석의 학문이기도 한데 민법은 관계의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줄 알면 민법 공부가 정말 수월해요. 그림을 그릴 줄 알면. 근데 대단한 그림이 아니라 그냥 관계도만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딱 뭐만 동그라미 2개, 직선 하나, 네모 하나만 그릴 줄 알면은 민법 공부가 너무너무 수월해집니다. 제가 거기에도 지금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민법의 아주 대표적인 예를 여기 적어볼게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A는 2026년 1월 1일 B로부터 X 건물을 뭐 X 아파트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X 건물을 10억 원에 샀다라고 하는 사건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거 뭐냐, 혹시 주변에 행정사 공부해본 2차까지 공부해본 선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정말 지겹도록 듣습니다. 진짜 뭐 몇 천 번은 더 들을 거예요. 뭐 그래서 제 학생들도 누르면 나와요. 딱 하면 바로 A는 2016년 1월 1일 B로부터 X아파트를 10억 원에 샀다. 웃을 일이 아니라 실제 로스쿨에서도 기재례로 공부합니다. 사실 훨씬 더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뭐 기재례 이런 뭐 요건 사실론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전형적인 민사 사례라는 거예요. 굉장히 전형적인. 요 사건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공부가 쉽다. 바로 결론.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냥? A는 B로부터 2025년 1월 1일 X 아파트를 사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계약 내용이 여기다 적으면 돼. 이거는 뭐 딱 정해지는 형식은 아닌데 뭐 대충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2026년 1월 1일에 약속했구나. 무엇을? X 건물 사기로. 어떻게? 10억 원에 주고받기로 했구나. 오케이. 이거 여러분 웃기세요? 오 변호사님 지금 나 너무 무시한다. 이거 너무 유치원 같은데? 여러분, 실무에서조차도 그림 그리시는 거 아세요? 민법이 정말 어려워질수록 그림이 더 중요해요. 제가 실제 바로 이틀 전에 강의했던 내용, 잠깐 원래 대본에 준비했던 건 아닌데 막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 임대차를 했는데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를 했는데 그 와중에 임차인은 제3자한테 임차권을 양도하는데 임대인은 동의를 해주는데 동의가 전혀 없고. 근데 그게 갑자기 이렇게 들으면 되게 어려운데요. 갑자기 이렇게 들으면 되게 어려운데 그림을 그리는 순간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항상 뭐 동그라미 2개, 직선 하나, 네모 하나. 방금 제가 설명드린 뭐 가압류, 임대차, 임차권 당연히 하나도 몰라도 돼요. 근데 직관만 오늘은 가져가자는 거예요.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뭔가 어떤 사람이 누구랑 뭘 맺었나 봐. 뭐 임대차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관계에 대한 동그라미 2개, 당사자들이 관계를 맺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
또 다른 동그라미가 생겼네. 또 다른 당사자가 생겼고 이게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계속 동그라미 그려가면 돼요. 그 순서를 적으면 됩니다. 이게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얘가 뭔가를 했는데 그 다음에 얘가 또 어떤 내용으로 얘한테 넘겼다. 자, 너무 많이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뭐 심지어 1차인데 2차 내용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오 변호사님? 이거 얕잡아 볼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2개, 직선 하나, 네모 하나. 요 관계도만 그릴 줄 알면 당사자, 이 민법의 당사자가 많으면 동그라미를 더 그리면 되고 관계가 다각화되면은 직선을 더 그리면 되고 그 직선 안에 들어간 이 관계가 어떤 내용인지를 상수를 하고 싶으면 네모칸을 그리고 요거면 된다는 겁니다. 동호 반복 그만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동그라미 2개와 직선 하나, 네모 하나. 민법은 관계의 학문이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려야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요거가 좀 중요한 내용이 나왔네요. 요게 좀 중요한데 요거는 설명을 하고 가야겠네요. 자, 선생님들 제가 방금 아까 설명드렸던 사례 그대로 한 번 더 쓰겠습니다. A는 2026년 1월 1일 B로부터 X 건물을 10억 원에 샀다. 에서요. 자, 그래서 이제 B가 이거 X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X 건물 소유자를 이제 팔려고 그래요. 자, 질문이에요. 저 목 축이는 동안 잘 생각해보세요. 뭐 답을 이미 써놓긴 했는데. 이거 약간 미리 보기긴 한데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는 걸 법률 행위라고 하거든요. 이거 다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미리 보기로. 이런 걸 법률 행위라고 하는데 법률 행위 혹은 법률 행위의 목적은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1번을 계약, 그러니까 뭐 같은 내용이에요. 법률 행위의 목적이라고도 하고 이건 실제 계약이니까 계약의 목적이라고도 하는데 A와 B가 맺은 이 계약의 목적은 1번을 얘기하는 걸까요? 2번을 얘기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잠깐 던져드리고 사실 답은 적어놨는데 목 좀 잠깐 축이겠습니다. 도와주시겠어요, 선생님? 계약의 목적, 법률 행위의 목적은 1번, 2번 중에 뭐를 가리킨다? 뭐라고 써놨죠, 제가 프린트에?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정리를 안 해놓고 가면 굉장히 헷갈려요. 이게 공부를 나중에 하다 보면은 법률 행위의 목적? A가 2026년 1월 1일 X로부터 X 건물을 10억 원에 샀다 이러면은 이 계약의 목적이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라고 헷갈리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그것이 아니다. 요 내용이 아니고 요 네모칸, 즉 거기도 좀 잘 적어놨는데 내용에 따른 말이에요. 내용에 따른 말을 목적이라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번은 뭐라고 불러요? 2번은 목적 물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요거 정도 조금 사실 더 욕심을 내면은 조문을 직접 읽고 싶은데 조문 읽는 거는 우리 잠깐 쉬었다가 2교시 할 때부터 조문 읽겠습니다. 이거 이따 기회 되면 조문을 직접 읽어 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목적은 요 내용을 가리킨다. 요거는 목적 물이라고 한다는 것까지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의 사건, 여러 개의 이름표입니다. 자, 방금 전에 아까 계속 똑같은 사례를 쓸 거예요. 사례를 여기다가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예쁘게 필기해 볼게요, 제가. 자,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은 아주 전형적인 민사 사건을 하나 우리가 눈여겨 보겠습니다. 그럼 뭐냐? 아까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A는 2026년 1월 1일 A는 2026년 1월 1일 B로부터 X 건물을 10억 원에 샀다라고 하는 사건을 이제 분석을 할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분명 하나의 사건인데 이건 그냥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민사 사건 우리에게 주어진.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팁입니다. 이 하나의 사건에 여러 개의 이름표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엄청 중요해요. 잠깐 어필 좀 더 해볼게요. 이건 진짜 전달이 꼭 돼야 돼서. 제가 아까 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쓴 민법책을 쓰고서 다양한 이제 법조인들한테 찾아가서 뭐 검수 과정을 맡았는데 요 내용도 거기 있는 내용입니다. 책에 제가 쓴 책에 하나의 사건 여러 개 이름표. 요게 가장 혁신적이었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하고 싶 왜냐? 변호사들도 혹은 다른 민법 공부해본 사람도 요 내용이 다 공부해보고 나니까 요게 엄청 중요한 컨셉이었다는 게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숲을 돌고 보면 요거를 초반에 알려줬어야 되는데. 자, 동기부여 해드렸습니다. 무슨 말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요 하나의 사건은요. 의사표시의 합치이기도 하고요. 의사표시의 합치이기도 하고 법률 행위이기도 하고요. 분명 똑같은 사건인데 법률 행위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이 사건을. 실제 여기서 지금 약간 맛보기 했죠. 법률 행위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사건을. 이 사건을 뭐라고도 부른다. 이 사건을 계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사건을 또 뭐라고도 부른다. 쌍무계약, 계약 중에서는 또 쌍무계약이라고 부르고요. 또 쌍무계약 중에서는 또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매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채권 채무 관계라는 이름표도 있는데 얘는 어디 들어가요? 얘는 여기에 그림 그려주세요. 얘는 조금 따로 노는 친구예요. 채권 채무 관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벤 다이어그램이 떨어져 있는 거지 정당한 이름표예요. 한 번만 동업 한번 더 하겠습니다. 분명 하나의 사건인데 요거에 이름표가 엄청 많이 붙는다는 거예요. 요거를 의사표시의 합치라고도 부르고 요 사건을 법률행위라고도 부르고요. 분명 똑같은 사건인데 요게 계약이라는 이름표가 붙기도 하고요. 분명 똑같은 사건인데 쌍무계약이라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분명 똑같은 사건인데 매매라는 이름표가 붙기도 하고 분명 똑같은 사건인데 채권 채무 관계라는 이름표가 붙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서 네, 자 여러분 왜 잠깐 멈췄냐면 지금 앞에 계신 실강 분 좀 도와드리려고 그랬는데 자 모든 분들 이거를 좀 할게요. 지금 인문 특강이긴 하지만 어떤 어플을 다운 받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법제처에서 공식 발간한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어플을 지금 다운 받아 주세요. 지금 일시정지 해주시고 자 다운 받았다 생각할게요. 일시정지하고 다운 받으세요. 그럼 어플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거기 검색어에 민법이라고 치고서 우리 모두 법전을 준비해 두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강조했죠. 민법 공부하는데 민법전 없이 그냥 강사가 말하는 거 듣는다. 안 돼요. 진짜 큰일 나요. 1차는 어영부영 넘어갈 수 있는데 2차에서 반드시 발목 잡힙니다.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뭐 급하신 분은 인터넷 쓰셔도 되는데 민법 전을 아예 실물로 들고 오시든지 아니면은 웬만하면 핸드폰. 잠깐 딴 얘기인데 우리 시험은 그 2차 시험 볼 때 법전을 못 들고 가죠. 맞아요.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에 민법 들어가는 시험이 15가지가 있는데 서술형 시험에 다 법전을 들고 갈 수 있거든요. 행정사만 못 들고 가요. 그래서 뭐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좋은 거로 말하자면은 다른 시험에서는 무조건 실물 법전으로 보게 연습을 시켜요. 왜냐면 그걸 들고 가니까 시험장에. 근데 우리는 어차피 시험장에 실물 법전을 못 들고 가서 우리 이제 문명의 이기를 활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하도록 합시다. 자, 일시정지하고 다 다운받으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이제 제가 일거를 볼 건데, 조문. 자, 요 사건이 의사표시라는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의사표시라는 게 뭔지, 1번. 의사표시라는 게 뭔지 정의 알려드리고, 의사표시를 왜 알아야 되는지 소개해드릴게요. 자, 의사표시가 뭔지 뭐라 써있어요? 지금 제 자료 보니까 3페이지. 정의 뭐라 써있습니까? 내심의 효과의사를 밖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써있습니다. 아따 어렵다. 근데 제가 엄청 쉽게 설명드릴게요. 진짜 어려워요. 내심은 그냥 말 그대로 마음속 생각을 입 밖으로 낸 것을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빠르게 한마디. 그래도 법학인데 아무런 생각이든 떠오른 거 입 밖에 내뱉은 게 다 의사표시는 아니겠죠. 무슨 의사? 효과 의사라고 해요. 그럼 무슨 말일까? 자, 분명 A는 2026년 1월 1일 B로부터 X 건물을 10억 원에 샀어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사건을 의사표시라고 본다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내심의 효과의사. 네, 다시 강조합니다. 얘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다 효과의사라고 안 해요. 딱 결론.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친구만 효과의사라 그래요. 대표적인 예 들어드릴게요. 아닌 예. 저 X 건물 예쁘니까 사야지. B. 얘는 법률 효과를 생각하고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 나 10억 주고, 나 B한테 10억 주고 X 건물 소유권 얻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효과의사예요. Make sense? 법적 효과에 대한 의혹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 마음속에 갖고 있던 내심의 이러한 생각을 입 밖으로 낸 것. 입 밖으로 내서 예를 들어서 깊게 들어가면 청약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A가 말을 할 때 B 나한테 X 건물 10억의 파슈 얘기하면은 B가 오케이 해서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의사표시라는 거예요. 이런 거. 건물 파슈 오케이. 어려운 말로 청약 승낙 이러는데 그건 나중에 공부하고 하고 싶은 말은 뭐다? 내 마음속에 있던 걸 입 밖으로 낸 거. 근데 내 마음속에 있는 건 에브리띵이 아니고 효과의사. 법률 효과를 의혹한 걸 입 밖으로 낸 것을 의사표시라고 한답니다. 너무 쉽죠? 오케이. 자, 질문. 오 변호사님, 오케이. 의사표시가 뭔지는 알았는데 의사표시를 왜 공부해야 돼요? 자, 귀 열고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의사표시를 공부하는 이유는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법적으로 다투기 위해 배우는 겁니다. 다시. 의사표시가 문제가 없으면은 에브리띵 굿이에요. 다 꽃밭 나라에서는 법이 발달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의사표시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사표시라는 개념을 공부해야 된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1차 때 공부한 내용이에요. 의사표시, 문제가 있는 의사표시가 4종류가 있는데요. 귀 열고 들어주세요. 107, 108, 109, 110조에 4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 자, 107조 넘어가 볼게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돌아가면서 읽고 싶습니다. 자,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다 읽어주시고요. 107조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자, 지금 107, 108, 109, 110을 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감을 잡는 거예요. 자, 우리 감 잡는 게 뭐라고요? 의사표시에 문제 있으면 다툴 수 있기 위해서 배운다고 그거를 느껴보자는 거예요. 107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 한 것이더라도 효력이 있대요.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답니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의사표시가 진이가 아니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뭔가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그리면 이래요. 그랬다 지울게요. 진이 아니란 게 뭐냐면 내 생각이랑 다르게 표시했는데 상대방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생각한 거대로 표시해야지. 왜 생각한 거랑 다르게 표시해? 이걸 상대가 알아? 그럼 뭐라고 한다요? 문제가 있구나. 무효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답니다. 2항 제가 맞아 읽겠습니다. 전항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건 좋은데 제3자에게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을 하지 못한다네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괜찮아요. 그냥 계속 똑같은 말. 의사표시 문제 있으면 다툴 수 있다. 108조 선생님 혹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인강 들으시는 분들 같이 읽어주세요. 108조. 아, 2항까지 마저 읽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인강 들으신 분은 같이 읽으셨죠?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대충 이런 얘기예요. 자, 완벽하게 이해 안 해도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통정한 허위라고 하는 건요 뭐냐면요. 생각한 거랑 다르게 표시하고 이놈도 생각한 거랑 다르게 표시했는데 이 다르게 표시한 게 짜고 친 거야. 얘네들이 짜고서 생각한 거랑 다르게 표시한 거. 실제 얘가 뭐 이런 겁니다. 원래는 증여를 하고 싶은데 원래 실제 생각은 지들끼리 했던 실제 생각은 B가 A한테 뭐 아빠 아들 사이래요. 넘겨주고 싶은데 증여세 폭탄 맞을까봐 생각이랑 다르게 표시를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오케이. 의사표시에 문제 있는 건 알겠죠.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으면 뭔가는 다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짜고 치면 뭐라고 한대요? 법전이 이러한 통정허위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는 것이에요. 오케이. 109조는 제가 읽겠습니다. 자, 요런 것들도 다툴 수 있대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지에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하고요. 취소를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답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직감적으로 이해해도 계속 똑같은 말. 아, 의사표시가 아프다.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나오면은 생각한 거대로 딱 했으니까 효과가 발생해야 될 텐데 이거는 대충 보니까 어떤 상황인 거예요? 착오는 이런 겁니다. 내가 생각한 거랑 표시한 거랑 다른데 요게 다르다는 사실을 말한 사람이 오매매 알지를 못하는 거야. 알지를 못하는 상황을 착오라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나중에 차근히 배우고 한 번만 동어 반복 더.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한다. 그래서 의사표시를 배우는 거구나. 자, 근데 한마디만 좀 더 듣고 싶네요. 답변을. 107과 108 형태로 의사표시가 고장났을 때는 무효로 한다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지금 조문 보니까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어떤 식으로 감사합니다. 하산하셔도 되겠어요. 조문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서 찾으셨어요. 욕심 나니까 유연하게 좀 왔다 갔다 해볼까요? 따라오실 수 있을까요? 목차 보면은 우리 또 잠깐 뒤돌아가서 맨 마지막 7페이지에 보면 그 제5절 무효와 취소 찾을 수 있을까요? 제5장 권리와 변동 제5절 무효와 취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고개가 끄덕여져야 돼. 아, 내가 내 지금 직감이 맞은 거야. 무효와 취소가 다르구나. 얼마나 다른지 관을 나눠서 설명해요. 큰 차이 직감하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110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생님? 인강 들으신 분들도 110조 같이 읽어보시죠. 취소할 수 있다. 하지 못한다. 감사합니다. 2항은 좀 어려우니까 패스하고 1항은 굉장히 직관적이지 않나요? 내가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그림을 그리면 이래요. 의사표시의 교과서에 어떻게 써있냐면요.
사기 또는 강박의 의사표시는 생각한 대로 표시했어요. 근데 교수님들이 어떤 식으로 표시하냐면요. 이 내심의 효과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간섭이 들어간 거예요. 어떤 위법한 간섭? 너 나한테 안 사면 죽어. 강박. 사기. 야, 여기에 뭐 좋은 거 들어간대. 사실 다 완전 거짓말인데. 이거를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하긴 했어요. 문제 없어. 문제 없으면 왜 다투지? 이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간섭이 있다는 거예요. 효과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0은 무효예요? 취소예요? 취소이네요. 벌써 선생님 지금 의사표시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절반 공부하신 거예요. 진짜로. 오케이.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자, 근데 오늘은 너무 우리 앞서 나가면 안 되고, 자, 다시 또 돌아와서 계속 똑같이 하는 거. 두 마디. 하나의 사건, 여러 개의 이름표. 의사표시는 뭐다? 내심의 효과사를 바깥으로 표시한 것인데, 근데 그런 거 왜 배워요, 오 변호사님? 정상적인 의사표시만 있으면 안 배워도 돼. 근데 의사표시가 자꾸 문제가 있는 게 생기잖아. 그럴 때 우리가 무효로 만들거나 취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의사표시인 걸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마지막으로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지금 예를 잘 들었는데, 아까 사기 강박이 가장 직관적이죠. 분명 A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심. 나 100억 주고서, 10억 주고서 X건물 소유권 얻어야지라고 말했는데, 내심의 효과사랑 표시랑 일치해. 내가 생각한 걸 표시했어. 오케이.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는데, 어떻다. 이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간섭이 들어갔다. 요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거짓말을 한 거죠. 뭐, 여기 주변에 쓰레기터가 들어가고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냥 잘 될 것만 얘기해가지고, 부작위에 의한 고지, 그 기망행위가 예를 들어서 인정이 되는 사안이라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 A가, 야! 내가 말한 의사표시 취소할게 라고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공부해야 됩니다. 오케이. 하나 했고요. 59분. 우리 법률행위까지만 하고 쉽시다. 조금 생각보다 역시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법률행위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법률행위인데요. 법률행위는 정의가 어떻게 적혀져 있죠? 자료에 뭐라 써있냐면 내심의 효과사를 바깥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법률 효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교수님들이 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똑같아요. A는 2016년 1월 1일부터 X건물을 10억 원에 샀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건인데 그림이 뭐가 달라진다. 나 10억 주고 B한테 사야지 내심의 효과 의사를 바깥으로 표시를 했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무엇? 법률 효과라고 하는 꽃이 펴야지만 법률 행위라고 말합니다. 이따가 할 내용인데 지금 미리 앞당겨서 고민해 봅시다. 선생님들, 의사표시 정의랑 법률 행위 정의를 보니까 이상할 정도로 비슷하죠? 맞습니다. 그 직감이 맞아요. 교수님들이 그 교수저 교과서에 뭐라 써 있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어려운 문장입니다.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그 불가분의 요소로 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어렵지 않죠? 어디까지가? 내심의 효과서를 표시한 여기까지가 의사표시잖아요. 의사표시가 법률 행위란 의사표시를 그 불가분의 요소로 한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멋들어지게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이거 이따가 더 자세하게 할 거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이건 좀 약간 기우인 것 같긴 한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사표시도 법률 효과가 있기는 해요. 의사표시도 법률 효과가 있기는 한데 지원인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듯이 사실상 의사표시랑 법률 행위랑 큰 차이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론상 둘을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이론상 의사표시가 법률 행위의 불가분의 요소다라는 식으로 논리를 짜야 내용이 정확하게 연결이 돼요. 이건 뭐 나중에 수업할 때 좀 더 설명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니까. 법률 행위가 뭔지는 알았고, 자 똑같은 질문입니다.
선생님 아까 의사표시 왜 공부한다 그랬죠?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다투기 위해서. 법률 행위는 왜 공부할까요? 똑같습니다. 법률 행위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다툴 수 있기 위해서 법률 행위를 공부하는 거예요. 103, 104조 읽고서 잠깐 쉬겠습니다. 103조는 제가 읽을게요. 법률 행위. 아하, 제목부터가 딱 법률 행위라네요. 법률 행위. 근데 법률 행위가 103조 제목은 뭐라 써 있습니까?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네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답니다. 아, 정상적으로 아름다운 법률 행위면 그냥 당연히 유효할 텐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이런 문제 있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 행위를 공부해야겠다. 104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감사합니다. 굉장히 빨리 읽어주시네요. 104조.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동일한 거죠? 법률행위가 정상적일 때는 그대로 유효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 있을 때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으로 인해서 공정을 현저하게 잃었을 때는 무효로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요거는 이중매매 예를 들면 딱 좋은데 여기 이건 잠깐 그렸다가 지울게요. 이중매매 왜냐면 너무 깊게 들으면 어려우니까 이런 거예요 대충. A는 2026년 1월 1일 B로부터 X 건물을 10억 원에 샀어요. 사고서 근데 보통 10억 원을 다 주지 않죠. 뭐 1억 원은 계약금으로 주고 한 달 뒤에 중도금 4억 주기로 하고 마지막 5억은 잔금 3월 1일에 잔금 처리하면서 주기로 했는데 A가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다 줬어요. 이제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C라는 친구가 나타나요. C라는 친구가 쭉 나타나서 B를 꾸득이는 거예요. 야, 내가 11억 원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팔아. 그러니까 B가 계속 야, 안 돼. 나 A한테 중도금까지 받았단 말이야. 나 이제 계약 해제도 못해. 줘야 돼. 야, 그러지 말고 더 얹어줘. 내가 11억 5천 줄게. 계속 꾸득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하고서 계약 제1매매 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계약으로 맺은 다음에 B가 중도금까지 다 받아놓고서는 X 건물을 C한테 넘겨버린다. 생각보다 굉장히 흔해요. 이중매매라고 합니다. 엄청 유명한 구조라서 잘 만든 이름이죠. 이중매매예요. 이중매매. 자, 결론입니다. B의 행위가 배임행위. 그러니까 뭐 결론부터 말하면은 A한테 중도금까지 받아서 더 이상 이 관계를 끝낼 수 없는, 그러니까 얘한테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는 B가 다른 사람한테 파는데 다른 사람한테 팔 때 이 제2 매수인이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 등장한 친구. 제2 매수인이 적극적으로 꼬드기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유혹하고 꼬드겨서 B로 하여금 배임 행위를 저지르도록 하면은 그러한 법률 행위. 이 사건도 법률 행위잖아요. 지금 우리 계속 이거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 사건이 법률 행위잖아요. B랑 C가 맺은 요 계약이 요거를 법률 행위라고도 부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는 A한테 줘야 되는데 C가 적극적으로 꼬드겨서 넘겨주게 되는 요러한 법률 행위를 판례가 뭐라고 그런다? 103조에 위반되는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중매매로서 효과는 뭐다? 103조 아까 뭐라 써 있었죠? 무효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오늘 처음인데 무효 취소 구분한 것만 해도 뭐 한 절반은 제끼셨습니다. 오케이. 요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똑같은 거. 법률 행위란 내심의 효과서를 밖으로 표시한 것으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건데 정상적인 법률 행위는 당연히 유효인데 법률 행위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우리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겠다. 오케이. 자, 계약, 상무계약, 매매, 채권, 채무는 잠깐 저희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0분만 쉬었다 오겠습니다.